안녕하십니까. 거시경제 4주차입니다. 1교시인데요. 2장이 아직 안 끝났습니다. 2장이 4파트가 있는데 결국 4파트를 갖다가 4번에 걸쳐서 하게 되네요. 할 얘기가 그만큼 많이 있고 또 중요한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기 때문에 무리하게 하지 않고 4주차 1교시로 해서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공부하실 내용은 이제 케인즈의 접근 방법이죠. 케인스의 거시경제학인데 원래 3주차 그 3교시 한 번 더 할까 생각했는데 여러 가지로 좀 무리가 따라가지고 4주차로 옮기겠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내용들을 잘 보고 지나가셔야 뒤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거시경제 모형, 예컨대 IS, LM 모형이라든가 ADAS 모형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걸려도 2장은 좀 자세히 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공부하실 내용이 바로 케인스의 접근 방법입니다. 그래서 크게 4파트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케인스의 거시경제 이론 체계.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한 나라의 경제의 균형 국민 소득이 어떻게 결정되는가 하는 건데, 그 균형 국민 소득이 결정되는데 케인스가 주장한 여러 가지 이론들이 다 종합적으로 작용하는 겁니다. 예컨대 뭐 화폐 시장에서는 유동성 선호 이론이라든가, 또 예컨대 생산물 시장에서는 유효 수요 이론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 결집이 돼 가지고 균형 국민 소득이 결정되는 원리를 갖다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가장 먼저 단순한 모형을 가지고 생산물 시장에서 균형 국민 소득이 결정되는 원리 본 다음에 거기다가 화폐 시장까지 포함시켜서 이제 분석을 하게 되면 그게 바로 ISLM 모형입니다. 근데 이제 ISLM 모형은 한 나라 경제의 수요 측면만을 갖다 고려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공급 측면까지 포함시켜 가지고 균형 국민 소득이 결정되는 원리를 갖다가 보는 모형이 뒤에 나와 있는 총수요 총공급 모형 ADAS 모형입니다. 그 ADAS 모형은 여러분들이 이미 경제학 공부할 때 보셨던 모형입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경제학 처음 공부할 때는 다른 모형은 언급하지 않고 뭐 ISLM 모형 또 이런 것들은 언급하지 않고 그냥 ADAS 모형만 가지고도 나라 경제의 균형을 설명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모형 가지고 다 나옵니다. 경제학 교과서에서 맨큐의 경제학이나 크루그만 경제학에서는 다 그 ADAS 모형만 가지고 봅니다. 근데 우리는 그 모형이 만들어지는 과정까지 다 확인해 봐야 됩니다. 또 한 가지 그냥 중요한 게 거시경제 정책, 여러 가지 그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 같은 것들이 있죠. 이런 정책들이 어떤 역할을 갖다 할 수 있는가 해서 보시겠습니다. 자, 이제 케인즈입니다. 케인즈는 뭐 커맨딩 아이치에서도 참 많이 언급됐던 인물이죠. 그만큼 이제 현대 경제학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래서 뭐 경제학의 아버지 그러면은 애덤 스미스를 얘기를 하고 반면에 현대 경제학의 아버지 해가지고 존 메이너드 케인스를 갖다가 얘기를 합니다. 영국의 가장 대표적인 경제학자입니다. 경제학이 주로 영국을 중심으로 발전해 왔잖아요. 애덤 스미스니 리카도니 다 존 스튜어트 밀이니 다 영국이에요. 가지고 그만큼 이제 서구 사상에서 중심을 이루는 게 바로 영국이었죠. 영국의 가장 대표적인 경제학자, 특히 세계 대공황기에 바로 이제 빛을 발하게 됩니다. 그 세계 대공황이 일어나니까 세계 대공황, 고전파 이론에서는 고전파 사상에서는 대공황이 나타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고전파 경제학은 수요와 공급이 항상 일치한다. 보이지 않는 손이 수요와 공급을 항상 일치해 가지고 균형으로 이끌잖아요. 그럼 물건이 만들면 다 팔린다 그랬잖아요. 세일 법칙도 있고 만들기만 하면 물건이 다 팔린다. 그럼 안 팔리고 남는 일은 없죠. 물건이 안 팔리고 남는 일은 없다. 그렇다면 기업들이 생산을 줄이는 일도 없다. 생산을 줄이지 않으면 고용을 줄일 리도 없죠. 그럼 불황이 와요, 안 와요? 안 오죠. 고전파 세계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나타난 겁니다. 극도의 경기 침체와 대량 실업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고전파식의 사고방식 가지고는 설명이 안 되죠, 물론. 그래서 이런 상황을 갖다가 수요 측면에 관심을 두는 겁니다. 유효 수요라고 하는 말은 케인스가 쓴 용어예요. 지금은 우리가 다 총수요라고 합니다. 총수요라고 하는데 그 총수요라는 용어를 갖다 최초로 케인즈가 유효 수요라고 해서 쓴 겁니다. 이 대공황처럼 이런 상황이 나타난 이유가 수요가 부족하다는 거죠. 나라 경제 전체에서 수요가 부족하다. 수요가 부족하니까 물건이 팔려요? 안 팔리죠. 물건이 안 팔리니까 기업들은 생산을 줄일 것이고 재고가 쌓여가는데 생산을 계속할 수가 없죠. 기업들은 생산을 줄일 것이고 생산을 줄이면 고용은 당연히 줄이겠죠. 그러니까 그만큼 실업이 증가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꽤 오래 지속됐죠.
그래서 결국 세계 대공황과 같은 경기 침체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유효 수요 부족에 있다. 그럼 유효 수요가 부족해가지고 경기가 침체된 거라면 유효 수요를 늘리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럴 때 유효 수요를 늘릴 수 있는 게 누구냐? 정부밖에 없다는 겁니다. 정부 가지고 결국 유효 수요 부족을 해결해가지고 경기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정부가 개입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가지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가지고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이런 주장을 내세운 겁니다. 여러 분야에 걸쳐서 관심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들이 보셨던 그 커맨딩 아이치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커맨딩 아이치에서도 1918년에 그 베르사유 협약이 있었죠. 원래 1차 대전이 끝나면서 1차 대전 이후에 전후복구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뭐 전쟁에 대한 배상 문제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그 베르사유 회의가 있었잖아요. 거기에 영국 대표로 참석을 합니다. 영국 대표로 참석을 해가지고 그 막대한 전쟁 배상금을 갖다가 부과하는 안건에 대해서 반대하는 겁니다. 능력도 안 되는 나라에 대해서 능력도 안 되는 나라, 독일이라든가 이런 나라에 대해서 막대한 전쟁 배상금을 갖다 부과해봤자 이것이 또 다른 전쟁을 야기할 것이다 이런 거죠. 근데 케인즈의 예언이 맞았잖아요. 가지고 거기까지 참여했던 여러 분야에 걸쳐서 이제 관심을 가졌던 그런 학자입니다. 뭐 가장 대표적인 저서라고 해가지고 1936년에 쓴 일반 이론, 고용 이자 및 화폐의 일반 이론, 되게 길죠. 그때 이것도 간단하게 줄여가지고 보통은 애덤 스미스의 저서를 갖다가 그냥 간단하게 국부론이라고 하는 것처럼 이것도 간단하게 일반 이론이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케인스의 일반 이론하면 다 통하는 거예요. 영어로도 표기할 때는 제너럴 시오리 아니에요. 그 제너럴 시오리니까 그냥 GT라고 씁니다. GT. 그래서 영어로 된 경제학책이나 이런 데서 그냥 간략하게 약자로다가 케인스의 저서 GT 하면 일반 이론이에요, 그게. 근데 정확하게는 고용, 이자 및 화폐에 대한 일반 이론입니다. 물론 이거 말고도 저서가 몇 가지 또 있어요. 그렇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이 1936년에 나온 일반 이론입니다. 얼굴도 보셨고 여러분들은 커맨딩 아이치에서 케인스 목소리도 들으셨어요. 인터뷰하는 목소리. 그 목소리까지 나오고 타임지의 표지에도 나왔었죠. 그래서 커맨딩 아이치 안 보신 분들은 꼭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케인스의 경제학 체계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일단은 이 자본주의 경제에 대한 케인스의 사고방식은 뭐예요? 자본주의 경제는 근본적으로 불안정하다고 그랬죠. 불안정하다고 하는 것이었고 불안정한데 더더구나 고전화파가 신봉했던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해야 안 해요? 안 하죠. 그래서 이제 고전파 세계에서는 보이지 않는 손이 항상 신축적으로 가격기구가 신축적으로 작용함으로써 경제는 항상 균형을 이룬다고 그랬죠. 그렇지만 케인스의 견해는 반대입니다. 단기적으로 가격기구라고 하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뭐예요? 경직적이라는 얘기죠. 리지디티하다. 경직적이다. 불균형이 있다고 해서 가격이 즉각적으로 조정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격기구는 경직적이다. 특히 이제 경직적인 중요한 것이 뭐예요? 명목임금의 하방 경직성이라는 거죠. 실업이 많다. 실업이 많은 경우에는 실업이 존재한다고 할 때는 당연히 뭐예요? 임금이 하락하면 실업이 해소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임금이 하락하는 일은 거의 없다는 거죠. 올라가는 건 올라가지만 떨어지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경직성이지만 특히 명목임금의 하방 경직성, 이게 바로 대량의 실업을 가져오는 원인이에요. 명목임금의 하방 경직성. 그래서도 이제 만약에 뭐 노동시장에서 지금 이제 노동시장, 뭐 다른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동에 대한 공급이, 노동 공급이 수요보다 많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초과 공급이죠. 초과 공급. 이런 상황에서도 가격이 하락하지 않고 또는 임금이 하락하지 않고 초과 공급 상태를 갖다 보인다. 초과 공급이라는 게 생산물 시장에서 초과 공급은 뭐 얘기하는 거예요? 안 팔리는 거니까 재고 얘기하는 거죠. 재고가 많이 있게 되면 어떻게 돼요? 기업은 생산을 줄여야죠. 생산을 줄이면 당연히 고용을 줄여야죠. 그럼 당연히 실업은 대량 실업이 지속되는 거죠. 더더구나 명목임금이 하방 경직적이란 말이에요. 임금이 떨어지게 되면 그래도 실업이 줄어드는데 임금도 떨어지질 않아요. 가격도 하락하지 않고 임금도 하락하지 않고, 그러니까 가격기구라고 하는 게 상당히 경직적이라는 것이죠. 가격기구가 상당히 경직적이다는 거. 더더구나 이제 가격의 경직성뿐만 아니라 명목임금의 하방 경직성, 이것이 바로 대량 실업을 가져오는 중요한 원인입니다. 그리고 케인즈의 또 한 가지 중요한 주장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고전화파의 경우에는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게 바로 가격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시장에 불균형이 발생하면
초과 공급이나 초과 수요 같은 불균형이 발생하면 가격이 조정되잖아요. 초과 공급이 있게 되면 가격이 하락하고 초과 수요가 있으면 가격이 상승하고 가격의 조정을 통해서 균형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근데 케인스의 경우에는 뭐냐? 가격 조정이 그렇게 쉽게 안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가격이 아니라 수량 조정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수량 조정이 이루어진다. 만약에 초과 공급이 있다. 물건이 안 팔리잖아요. 그럼 기업은 가격은 안 떨어져요. 경직적이니까. 그럼 당연히 기업들은 어떻게 할까요? 생산량을 줄인다는 얘기예요. 이 수량 조정을 통해서 불균형이 조정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중요한 차이점이에요. 고전압화는 가격 조정인데 프라이스 어저스먼트예요. 근데 케인스의 경우에는 뭐예요? 퀀티티 어저스먼트. 그래서 수량 조정을 통해서 균형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이 걸리죠. 만약에 가격만 신축적으로 작용한다고 하면 즉각적으로 가격이 변화해가지고 균형을 회복하겠지만, 케인스가 주장하는 것처럼 수량 조정을 통해서 균형으로 돌아간다면 시간이 꽤 걸리죠. 그래서 이것도 고전압화의 중요한 차이가 되겠습니다. 고전압화는 가격 조정을 강조합니다. 고전압화는 가격 조정을 강조하는데 케인스는 뭐다? 수량 조정이 이루어진다고 봐요. 이게 더 중요하다. 현실적으로 이게 더 중요하다. 왜? 가격은 경직적이니까 이런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총 수요에 급격한 변동이 있는 경우, 대공황이라는 게 그래서 생긴 거 아닙니까? 세계 대공황. 총 수요가 크게 감소한 거예요. 물론 갑자기 감소한 건 아닙니다. 거의 한 10년에 걸쳐서 이런 일이 서서히 진행되어 오다가 하루아침에 폭락한 거예요. 월가의 주가가 하루아침에 폭락함으로써 벌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총 수요의 급격한 변동. 이 급격한 변동으로 인해 가지고 극도의 경기 침체가 왔고 대량 실업이 왔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갖다가 누가? 정부가 개입해 가지고 해결해서 완화시켜야 된다는 거죠. 정부 개입에 의해서 완화돼야 한다. 그래서 결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 해가지고 고전압화적인 사고를 비판합니다. 고전압화는 내버려 두면 된다는 거죠. 내버려 두면 시간은 걸려도 내버려 두면 해결된다. 그렇지만 케인스는 그 내버려 둘 때까지 꽤 나오죠. 내버려 둘 때까지 다 죽은 다음에 해결할 것이냐는 거죠. 그래서 물론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 고전압화가 주장하는 내용이 맞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케인스가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뭐냐? 장기에는 우리 모두 죽는다. 장기에는 우리 모두 무덤에 있다. 시간이 꽤 걸려가지고 다시 정상을 회복한다고 하더라도 실업자들은 이미 다 굶어 죽었죠. 해결된 들 뭐예요? 당장 해결해야 할 문제인데 실업 문제 같은 것들은. 그렇기 때문에 고전압화 이런 사고를 갖다가 비판하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가지고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하는 케인스의 이제 국민소득 결정 이론이 나오게 되는데, 케인스의 국민소득 결정 이론. 이건 이제 수요 측면과 공급 측면을 물론 동시에 고려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수요 측면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급은 일정하게 주어져 있다고 가정합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보게 되면 케인스가 제시하는 총 공급 곡선은 45도선이에요. 45도선으로 그려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결국 이런 상황에서 총 수요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총 수요가 증가하느냐 감소하느냐. 만약에 총 수요가 증가하면 총 수요 곡선이 상방이동하고 상방이동하면 국민소득이 증가하는 거예요. 만약에 총 수요가 감소하면 총 수요 곡선이 하방으로 이동하고 하방 이동하면 국민소득은 감소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수요가 중요한데 그래도 공급과 함께 상호작용하는 거예요. 총 공급 측면하고 함께 상호작용해가지고 국민소득이 결정되는 원리를 갖다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거 우리는 케인스의 유효 수요 이론이라고 합니다. 아주 잘 쓰는 말은 아닙니다. 잘 쓰는 말은 아닌데 이걸 케인스의 유효 수요 이론이라고 불러요. 케인스의 국민소득 결정 이론을 케인스의 유효 수요 이론 이렇게 부릅니다. 일단 먼저 총 수요를 갖다가 따져봐야 돼요. 총 수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총 수요인데 그럼 총 수요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총 수요 어떻게 구성되어 있죠? 앞에서 언급됐었죠. 총 수요. E라고 표시한다면 익스펜디처니까 원래 총 수요 또는 총 지출 같은 얘기입니다. 총 수요나 총 지출이나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엔 익스펜디처 총 지출이니까 익스펜디처 해가지고 약자로다가 E라고 쓰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엔 총 수요니까 아직은 애그리게이트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는 지금 생산물 시장 하나만 딱 떼가지고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집계한 게 아닙니다. 모든 시장을 다 집계한 AD는 뒤에 가면 나와요.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총수요는 생산물 시장의 총수요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생산물 시장의 총수요. 그래서 어떤 경우엔 YD로 표시하기도 하고요. YT. 어떤 경우엔 E라고 표시하기도 하고요. 총수요 이퀄 총지출이다. 근데 총수요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었죠? E는 C 더하기 I 더하기 G가 있었죠. 물론 자, 폐쇄 경제인 경우입니다. 자, 외국은 없는 경우에 아직은 외국은 도입하지 않은 경우 총수요를 갖다 구성하는 게 C 더하기 I 더하기 G입니다. 그럼 각각 C하고 I하고 G에 대해서 먼저 살펴본 다음에 이걸 합쳐가지고 총수요 함수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먼저 나오는 게 케인스의 소비 함수가 먼저 나옵니다. 자, C에 대한 가정이에요. 자, C, I, G 중에서 C에 대한 가정. 자, 케인스는 자, 소비는 소득의 절대적 크기에서 결정된다고 봅니다. 이게 원래 결론이에요. 세 번째 나온 얘기. 현재 소득의 자, 소비는 현재 소득의 절대적 크기, 현재 소득의 절대적 크기가 현재 소비를 결정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현재 소득의 절대적 크기가 현재 소비를 갖다 결정한다. 그렇다고 하면 저 소비 함수를 갖다가 우리는 자 CY로 표시를 할 수가 있죠. C는 CY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C가 나오고 스몰 C가 나오는데 스몰 C는 소비 함수의 기울기죠. 이게 소비 함수의 기울기인데 자, 소비 함수의 기울기는 1과 0 사이에 있습니다. 이 C가 뭐냐? C는 자, 소비 함수를 갖다 Y에 관해서 미분한 값이에요. 기울기니까 접선의 기울기. 그러니까 미분한 값이니까 자, 소득 증가분 중에서 소비 증가분이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자, 소득 증가분 델타 Y, 흔히 델타 Y로 표시하죠. 델타 Y분의 소비 증가분 델타 C입니다. 그래서 델타 Y분의 델타 C 해가지고 소득 증가분 중에서 소비 증가분이 차지하는 비율이고 이걸 우리는 한계 소비 성향이라고 합니다. 한계 소비 성향. 그래서 이것다가 MPC라고 하는 약자 씁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스몰 C가 바로 한계 소비 성향 MPC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소득이 있게 되면 소득의 일부는 소비하고 나머지는 저축하잖아요. 그렇죠? 소득의 일부, 소득이 있으면 Y가 있으면 Y 중에 일부는 이거 공급 측면입니다. 소득은 생산된 게 주어진 거 아니에요. 이게 공급 측면인데 그래서 Y는 C 더하기 S다. 그러면 자, 소득 중에 소비가 얼마냐? 자, 소득 중에서 차지하는 소비의 비중이 있잖아요. 소비의 비중은 뭐예요? 평균 소비 성향. 또 소득에서 차지하는 저축의 비중은 평균 저축 성향이에요. 그럼 여기서 평균 소비 성향하고 평균 저축 성향 더하면 얼마일까요? Y분의 Y 1이죠. 근데 이제 소득이 증가했습니다. 델타 Y만큼 증가했어요. 델타 Y만큼 소득이 증가했을 때 그럼 이거 어떻게 쓰나요? 일부는 소비 증가분 델타 C. 일부는 델타 C고 일부는 저축을 증가시키겠죠. 저축을 증가시켜가지고 델타 XS가 됩니다. 그럼 이 중에서 자, 델타 Y분의 델타 C가 바로 한계 소비 성향이에요. 델타 Y분의 델타 C가 바로 한계 소비 성향입니다. 그러면 델타 Y분의 델타 S는 뭘까요? 한계 저축 성향이죠. 그러니까 MPS입니다. 한계 저축 성향. 그럼 이 경우 한계 소비 성향과 한계 저축 성향을 더하면 얼마예요? 델타 Y분의 델타 Y 얼마예요? 1이죠. 그래서 한계 소비 성향도 1과 0 사이에 있고 또 한계 저축 성향도 1과 0 사이에 있는 겁니다. 이게 소비 함수의 기울기예요. 소비 함수의 기울기인데 이게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갖다 합니다. MPC가. 한계 소비 성향 이것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만큼 이 소비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좀 전에 총 지출 해가지고 C 더하기 I 더하기 G 세 가지 얘기했죠. 그 중에서 65% 이상이 C예요. 그만큼 소비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경기가 침체했어도 경기가 침체를 갖다 보인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이 소비를 많이 하면 경기가 그렇게 크게 나빠지지 않아요. 근데 경기가 침체되면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잖아요. 지갑을 닫기 때문에 뭐예요? 경기가 더욱더 침체가 되고 깊어지는 겁니다. 그만큼 소비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한계 소비 성향입니다. 그래서 케인스의 소비 함수는 현재 소득의 절대적 크기가 현재 소비를 갖다 결정한다 해가지고 이걸 절대 소득 가설이라고 합니다.
절대소득가설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제 그 절대소득가설이 나온 다음에 이게 나온 다음에 쿠지네츠라는 학자가 사이먼 쿠지네츠 그 GDP 개념을 창안한 인물이에요. 그 사이먼 쿠지네츠라는 학자가 과연 케인스의 소비 함수가 맞는가 틀리는가 실증 분석을 해봐요. 실증 분석 데이터 수집해가지고 실증 분석을 합니다. 그 당시 아주 최고의 계량 경제학자로 추앙받던 사람이에요. 쿠지네츠가. 그래서 이런 기법을 이용해가지고 GDP를 갖다 추계하는 방법을 처음 개발해가지고 노벨상을 받은 학자입니다. 쿠지네츠가 실증 분석을 해봤더니 케인스의 절대소득 가설이 단기에는 맞는데 장기에는 안 맞는다는 얘기입니다. 장기에는 아니다. 장기엔 틀렸다는 이런 결론이 나오다 보니까 여러 학자들이 참여해가지고 다양한 소비 함수를 갖다 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갖다 흔히 소비함수 논쟁이라고 그래요. 경제학계에서는 소비함수 논쟁. 논쟁의 시발점은 케인스의 절대소득 가설에 있고 그 논쟁을 강화시킨 게 바로 쿠지네츠의 실증 분석이에요. 그래서 실증 분석 이후에 뭐 밀턴 프리드먼의 항상 소득 가설도 나오고 그 다음에 모딜리아니 엔도의 MBA 가설이라고도 하는데 모딜리아니 브람버그 엔도 세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라이프 사이클 가설, 생애 주기 가설이라고 하는 라이프 사이클 가설도 나오고 또 뒤젠베리의 상대 소득 가설도 나오고 여러 가지 그 소비함수 논쟁이 벌어져가지고 크게 경제학이 발전합니다. 그걸 계기로 해가지고 그 초석을 놓은 게 바로 케인스의 소비함수 절대소득 가설인데 일단은 여기서 C에 대해서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C는 뭐다? CY 소득의 증가 함수입니다. 소득의 증가 함수. 소득이 증가하면 소비가 증가한다는 거죠. 다음에 이제 두 번째 CIG 중에서 투자에 관한 내용입니다. I 투자에 관한 내용인데 원래 케인스의 투자 이론이 있어요. 케인스가 얘기하는 투자는 뭐냐면 투자의 한계 효율. 투자의 한계 효율 해가지고 우리가 MEI라고 하는 약자 써요. Marginal Efficiency of Investment. 투자의 한계 효율인데 사실은 그 투자의 한계 효율이 뭐냐면 내부 수익률이에요. 내부 수익률. 투자를 하게 되면 수익을 얻을 거 아니에요. 투자로부터 얻을 것으로 기대하는 수익률입니다. 이거하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뭘까요? 이자율이죠. 그래서 투자의 한계 효율 또는 내부 수익률과 이자율에 의해서 투자가 결정된다는 것이 케인스의 주장인데 그렇지만 케인스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봐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야성적 충동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야성적 충동, 애니멀 스피릿이에요. 이게 더 중요하다. 가지고 기업가들은 돈 냄새가 맡음 투자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케인스의 모형에서는 이자율이 투자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작아요. 고전화파의 경우에는 이자율하고 투자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앞에서 봤던 고전화파 모형에서는 저축과 투자가 일치할 때 대부자금설입니다. 대부자금설에서 저축과 투자가 일치할 때 이자율이 결정된다고 했죠. 그러면 투자하고 이자율은 아주 관계가 깊죠. 이자율이 변화할 때 투자가 크게 변화합니다. 그러니 그 이자율이 변화할 때 투자가 얼마나 변화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투자의 이자율 탄력성이라고 그래요. 투자의 이자율 탄력성. 근데 고전화파는 투자의 이자율 탄력성이 매우 크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케인스는 이자율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야성적 충동이 중요하지. 그러니까 케인스의 경우에는 투자의 이자율 탄력성이 매우 작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기서도 아주 이게 굉장히 큰 차이예요. 투자의 이자율 탄력성이 크냐 작으냐 하는 것도 결국 두 학파가 주장하는 내용을 반박하고 또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근거가 되는 겁니다. 뒤에 가면 자세히 또 나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고전화파는 투자의 이자율 탄력성이 매우 크다. 매우 크다. 그 다음에 케인스는 투자의 이자율 탄력성이 매우 작다. 이런 얘기예요. 그 대신 이제 이자율보다 더 중요한 건 야성적 충동이 중요하다는 거죠. 야성적 충동에 의해서 결정되는 투자, 어떤 예상이라든가 또는 심리 변화에 의해서 결정되는 이런 투자를 갖다가 독립 투자만을 가정합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모형에서는 독립 투자만 있다고 하는 거예요. 원래 투자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독립 투자하고 유발 투자가 있어요. 독립 투자는 소득과는 관계없이 국민 소득과는 관계없이 기업가의 야성적 충동에 의해서 결정되는 이런 투자, 이게 독립 투자입니다. 독립이라는 말은 오토노머스란 말이에요. 오토노머스가 뭐예요? 자생적인, 독립적인 이런 용어죠.
그러니까 다른 것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국민소득의 크기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는다 해가지고 오토노머스한 투자라고 하는 겁니다. 소득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결정되는 그런 투자는 없다고 보는 거예요. 독립투자만 있다고 가정합니다. 독립투자만 존재하니까 소득과는 관계없는, 국민소득과는 관계없는 외생변수로 취급하는 거예요. 국민소득과는 관계없는 외생변수로 취급한다. 그래서 일단 소비에 대해서 봤고 투자에 대해서 봤어.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소비하고 투자 요 두 가지를 반영해가지고 총 수요 곡선을 만듭니다. C 더하기 I입니다. 2는 C 더하기 I. 근데 2도 국민소득의 증가함수지만 C도 국민소득의 증가함수죠. 독립투자만 있다. 일정하다는 얘기입니다. 소득과는 관계없이 일정하다. 소득과는 관계없이 일정하다 해가지고 위에다 발을 갖다 붙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함수를 표시하면 총 지출함수 또는 총 수요 곡선은 CY 더하기 I바 이겁니다. 그래서 소비함수의 기울기가 바로 C였는데 당연히 총 수요함수의 경우에도 기울기가 뭐예요? C죠. 그러니까 이 I바라고 하는 독립투자는 뭐예요? 절편, 세로축의 절편 크기에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투자가 만약에 I바만큼 투자가 새로 이루어지고 거기다가 투자가 또 이루어진다 그러면은 뭐예요? 총 수요 곡선이 그대로 평행 이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 수요 곡선의 기울기는 오직 C에 의해서만 결정됩니다. 총 수요 곡선의 기울기 오직 C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이고 투자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총 수요 곡선의 기울기 역시 한계 소비 성향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독립투자만 있다고 그랬잖아요. 독립투자만 있다고 했기 때문에 투자의 결정 요인이 변화해가지고 독립투자가 변화하게 되면 투자 곡선은 물론 직선이지만 투자 함수는 뭐예요? 상하로 이동합니다. 투자가 증가하면 I바 곡선이 상바 이동하고 투자가 감소하면 I바가 아래로 이동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소비와 투자를 반영해가지고 총 수요 곡선을 만듭니다. 이제 총 공급 곡선을 갖다 함께 그려야 되는데 총 공급 곡선은 45도 선으로 그냥 표현됩니다. 45도 선. 뭐냐면 개인수 경제학의 전제는 그런 겁니다. 지금 경제에는 주어진 생산 요소의 상당 부분이 실업 상태에 있어요. 이용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주어진 생산 요소의 상당 부분이 이용되지 않고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수요만 있으면 공급은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수요만 있으면 공급은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다. 물론 이제 수요가 있을 때 공급이 이루어지려면 유휴자원이 있어야 돼요. 유휴자원을 투입해가지고 생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유휴자원이 항상 존재한다고 보는 겁니다. 어차피 경제라는 게 항상 완전 고용을 이루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완전 고용이 아니죠. 현재 이용되지 않고 있는 자원이 있다. 수요만 있으면 공급은 언제든지 이루어진다는 또 전제입니다. 그러다가 만약에 잠재 국민소득이 뭐죠? 잠재 GDP입니다. 잠재 GDP고 이게 완전 고용 국민소득이라고 하는 거예요. 완전 고용 국민소득 또는 잠재 GDP. 그 경제에 주어진 모든 자원을 다 투입했을 때 최대한 가능한 국민소득이에요. 그럼 최대한 가능한 국민소득이라면 그 이상으로 총 공급이 증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45도 선으로 쭉 올라가다가 45도 선이라고 했는데 45도 선으로 쭉 올라가다가 잠재 GDP 완전 고용 국민소득 수준에 도달하게 되면 거기서부터는 수직선이 됩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증가할 수 없으니까 수직선으로 꺾여 올라가요. 이렇게 해갖고 총 공급선은 45도 선으로 표현된다. 여기 나온 그림이 바로 그겁니다. 일단 45도 선 나와 있죠. 45도 선 여기에 바로 총 공급입니다. 총 공급인데 근데 지금 잠재 GDP가 여기에요. Y스타가 잠재 GDP입니다. 그 Y스타가 잠재 GDP라면 잠재 GDP 이상으로 국민소득이 증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기서 꺾이는 거예요. 여기서 꺾였습니다. 여기서 꺾였습니다. 수직으로. 그래서 우상향에서 올라가다가 총 공급선이 우상향에서 쭉 올라가다가 뭐예요? B점에서 꺾여가지고 그 다음부터 수직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여기 45도 선 해가지고 총 공급선이 주어졌고요. 45도 선 총 공급선. 그러면 여기서 총 수요 곡선이 뭐예요? 총 수요 곡선이 이겁니다. 기울기가 C예요. C의 기울기를 갖는 총 수요 곡선. 그럼 이제 총 공급하고 총 공급선 45도 선에
총 공급 곡선하고 총 수요 곡선이 교차하는 점 있죠. A0. A0에서 뭐예요? 이게 균형 국민 소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A0가 바로 균형 국민 소득이에요. Y0. 그래서 총 수요하고 총 공급이 일치하는 수준에서 균형 국민 소득이 결정되는 것이다. 근데 만약에 이때 총 수요가 너무 많다 이런 경우도 있겠죠. 아니면 총 수요가 너무 적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총 수요가 너무 적은 경우 지금 이 상황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왜냐면 경제가 잠재 GDP는 이만큼이란 말이에요. Y스타. 잠재 GDP는 Y스타인데 현재 균형 국민 소득이 얼마예요? Y0 아니에요. 그러면 잠재 GDP에 미달되고 있죠. 잠재 GDP에 미달되고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현재 이 경제에 주어진 모든 자원이 다 활용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것만 다 활용하면 더 많이 만들 수 있는데 못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태에 빠져 있는 겁니다. 경기가 안 좋은 상태라는 얘기죠. 완전 고용 수준에 미달돼 있으니까, 완전 고용 수준에 미달된 이런 상태에 있으니까 경기가 안 좋다는 얘기죠. 그래서 흔히 균형 국민소득과 잠재 국민소득의 차이를 갖다가 총산출갭이라고 합니다. 이 갭 개념 잘 확인해 주세요. 총산출갭. 그래서 균형 국민소득하고 잠재 국민소득 간의 차이가 바로 총산출갭입니다. 총산출갭이 존재한다는 얘기는 결국 뭐예요? 경기가 안 좋다는 얘기예요. 지금 총산출갭이 존재한다. 경기가 안 좋다. 이런 겁니다. 여기서 균형 국민소득인데 원래 균형이라는 게 안정성이 있죠. 안정성이 있어가지고 어쩌다가 균형을 벗어나면 다시 균형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균형 국민소득은 Y0인데 균형 국민소득입니다. 균형 국민소득은 Y0인데 만약에 실제 국민소득이 Y2다. Y2라고 하면 어떤 거냐? Y2라고 하면 수요는 요 높이만큼인데 요 높이입니다. 높이. 수요는 이만큼인데 공급은 이만큼 있는 거죠. 높이까지. 수요는 아랫부분 요만큼 있는데 공급이 이만큼 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Y2라면 국민소득이 Y2라면 요 길이만큼 뭐가 있는 거예요? 초과 공급이 있죠. 왜냐하면 총 수요보다 총 공급이 더 많은 거예요. 총 수요보다 총 공급이 더 많은 것이고 총 공급이 더 많다면 뭐가 있는 거예요? 초과 공급이 있는 거죠. 초과 공급이 있게 되면 기업들은 어떻게 하나요? 생산을 줄이죠. 재고가 쌓이니까 생산을 줄일 것이고 생산을 줄이면 국민소득이 감소하는 거죠. 가지고 여기서도 지금 처음엔 국민소득이 요만큼 감소합니다. 요 수직거리만큼의 초과 공급이니까 그만큼 국민소득이 감소해요. 근데 감소한 다음에도 보니까 여전히 초과 공급이 또 있잖아요. 또 감소하고 이런 일이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결국 뭐예요? 균형으로 돌아옵니다. 실제 국민소득이 균형 국민소득을 벗어나가지고 더 큰 경우에는 초과 공급이 있게 되고 이 초과 공급으로 인해 가지고 생산을 줄이는 나가서 국민소득이 감소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다시 균형 국민소득 Y0로 돌아옵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반대의 경우엔 초과 수요가 있으니까 공급 부족이죠. 공급 부족이 있으니까 생산을 증가시키고 국민소득이 증가하는 과정에서 다시 균형으로 돌아와요. Y1 같은 경우죠. 이럴 때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케인스의 거시균형도 안정적이에요. 어쩌다가 균형을 벗어나면 균형을 다시 돌아온다. 그런데 지금 중요한 게 나옵니다. 균형을 벗어나가지고 균형으로 돌아오는데 가격 조정이 이루어졌나요? 수량 조정이 이루어졌나요? 가격 조정, 수량 조정. 가격은 전혀 언급도 안 했죠. 여기서 지금 가격은 전혀 언급도 안 했습니다. 뭐예요? 수량 조정이죠. 초과 공급이 있게 되니까 안 팔리잖아요. 기업들이 어떻게 한다? 생산량을 줄이는 겁니다. 생산량을 줄였는데도 여전히 초과 공급이 있다. 또 줄이고 하는 과정에서 균형으로 오는 거예요. 생산량을 조정하는 겁니다. 생산량 조절하는 게 뭐예요? 수량 조정. 그래서 고전화파는 가격 조정이지만 케인스의 경우에는 뭐예요? 수량 조정을 통해서 균형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차이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쩌다가 균형을 벗어나면 다시 균형으로 돌아온다. 이럴 때 수량 조정을 통해서 균형으로 돌아온다. 우리 봐주세요. 여기가 지금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이럴 때는 이제 반대로 균형 국민소득이 실제 국민소득보다 높단 말이죠. 그러니까 실제 국민소득이 균형 국민소득보다 낮은 거예요. 낮은 거니까 결국 뭐예요? 초과 수요, 공급 부족이 있는 거죠. 공급 부족. 공급 부족, 재고가 부족하단 말이에요. 재고가 부족하면 기업들이 어떻게 해요?
생산을 증가시키죠. 생산을 증가시키면 국민소득은 증가하는 겁니다. 가지고 다시 균형 국민소득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다가 균형을 벗어나가지고 국민소득이 실제 국민소득이 균형 국민소득보다 크거나 작은 경우 수량 조정을 통해서 다시 균형으로 돌아온다. 이 점도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게 케인스 경제학의 가장 단순한 모형이에요. 아주 유명한 모형입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이제 케인스 경제학의 유효 수요 이론을 다 설명합니다. 자, 특히 이것도 주의하셔야 됩니다. 잠재 국민소득을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잠재 국민소득 수준에서는 총 공급곡선 YS 곡선이 수직이 된다는 거 이것도 다시 한번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케인스의 국민소득 결정 이론에서 가장 핵심을 이루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승수 효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균형 국민소득의 변화와 승수 효과. 근데 자, 이제 총 지출이 변화하게 되면 독립투자라든가 또는 만약에 정부 지출과 같은 총 지출이 변화하게 되면 국민소득이 변화하죠. 물론 이제 증가하면 같이 증가합니다. 이럴 때 국민소득이 증가하는데 국민소득이 단순하게 증가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 배 증가해요. 총 지출이 변화한 것보다 여러 배 국민소득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승수효과라고 하는데 승수라는 말은 뭐냐? 영어로 승수를 갖다가 멀티플라이어라고 합니다. 멀티플라이어. 멀티플이 뭐죠? 곱하기죠. 승이라는 말은 여러분들 그 사칙연산 아시죠? 사칙연산 해가지고 여러분들은 사칙연산을 어떻게 기억하나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그렇게 얘기하죠. 그걸 한자로 쓰면 가감승제라고 합니다. 가감승제. 사칙연산이에요. 그러니까 가감승제에서 승이 뭐예요? 곱하기죠. 그러니까 승수라는 말은 결국 뭐예요? 곱하는 수라는 얘기입니다. 곱하는 수니까 결국 뭐예요? 배수 얘기하는 거예요. 배수. 몇 배가 증가하느냐 하는 거죠. 여러 배 증가하기 때문에 이게 바로 이제 케인스의 국민소득 결정 이론에서도 아주 핵심을 이루는 내용입니다. 일단 여기서 국민소득과 관계없이 결정되는 독립투자는 국민소득의 크기와는 관계없이 독립투자가 결정된다고 그랬죠. 독립투자. 그런데 뭐 애니멀 스피릿에 의해서 투자가 결정된다. 독립투자입니다. 그래서 국민소득의 크기에 따라 증가하는 투자가 유발투자라고 하는 것이 있지만 여기는 유발투자는 없다고 보는 겁니다. 유발투자는 없이 독립투자만 존재한다고 봐가지고 투자가 일정하다고 그랬죠. I/바. 그래서 투자가 I/바로 일정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독립투자가 만약에 증가한다 또는 감소한다. 만약에 독립투자가 증가한다고 생각하면 그 증가분의 독립투자 증가분의 일정 배수만큼 배수예요. 독립투자 증가분의 일정한 배수만큼 국민소득이 증가합니다. 여러 배 증가한다는 얘기예요. 여러 배가 증가한다. 그래서 이거 갖다가 승수효과라고 하는 것이고 이 승수효과라고 하는 게 케인스의 국민소득 결정 모형의 가장 핵심을 이루는 이런 내용입니다. 자, 승수효과라고 해요. 자, 일정한 배수만큼 증가한다는 겁니다. 여러 배 증가한다는 거죠. 승수효과. 그럼 이때 몇 배가 증가할 것인가? 몇 배가 증가할 것인가 하는 것을 갖다가 따져보면 이렇습니다. 사실은 그림을 먼저 본 다음에 그림을 먼저 보고서 이걸 봐야 되는데 그림은 이제 다음 슬라이드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때 독립투자가 증가했을 때 국민소득이 얼마나 증가하느냐. 국민소득의 증가분을 다 더한 겁니다. 다 더해요. 무한히 증가합니다. 무한등비급수예요. 무한히. 증가한 다음에도 보니까 여전히 초과 수요가 있으니까 생산이 증가하니까 국민소득이 증가하고 증가한 다음에도 보니까 여전히 초과 수요가 있어가지고 또 증가하고 그래서 무한히 증가해가지고 결국 뭐예요? 새로운 균형점으로 옮겨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 국민소득의 증가분을 다 더하니까 이만큼 나와요. 국민소득의 증가분을 다 더했다. 이만큼 델타 Y. 델타 Y는 처음에 델타 I/바만큼 국민소득이 증가했어요. 이만큼 독립투자가 증가했고 그만큼 국민소득이 증가합니다. 근데 국민소득이 증가했는데 보니까 여전히 초과 수요가 있는 거예요. 초과 수요만큼 또 국민소득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증가하는 것은 델타 I 곱하기 C만큼이에요. 델타 I에 C를 곱한 것만큼. C가 뭐였죠? 한계 소비 성향이었죠. 그래서 그만큼 이제 또 국민소득이 증가합니다. 증가한 다음에도 보니까 여전히 또 초과 수요가 있는 거예요. 초과 수요가 있어가지고 생산이 증가하고 국민소득이 증가하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C의 제곱만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C의 3승만큼, C의 4승만큼 이런 식으로 무한히 증가해 가는 거예요. 가지고 새로운 균형점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국민소득의 증가분을 다 더해보니까 이만큼이란 말이에요. 이만큼. 자, 무한등비급수의 계산 공식 아시죠? 자, 무한등비급수의 계산 공식 1-공비분의 초항이죠. 1-공비분의 초항. 근데 여기서 델타 i를 다 빼내면 델타 i를 지금 각각 항마다 델타 i를 빼냅니다. 델타 i를 빼내면 뭐가 되는 거예요? 1 더하기 C 더하기 C 제곱 더하기 C 3승 더하기 점점점. 그러면 1-공비분의 초항은 뭐예요? 1-C분의 1이죠. 그래서 결국 이걸 다 합치면 1-C분의 1 곱하기 델타 i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델타 i바, 그러니까 독립투자의 증가분 델타 i바의 1-C분의 1배만큼 1-1분의 C배만큼 공수득이 증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 배수를 갖다가 독립투자 승수라고 합니다. 1-C분의 1, 이게 바로 독립투자 승수예요. 이 배수. 이것이 바로 독립투자 승수다 하는 겁니다. 독립투자 승수. 독립투자 승수의 크기를 결정하는 게 뭐예요? C죠. C. C가 뭡니까? 한계소비성량이죠. 그래서 1- 한계소비성량분의 1배만큼 국민소득이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계소비성량에 의해서 승수의 크기가 결정된다는 거. 이 점을 확인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승수는 이제 종류가 많아요. 근데 이게 오토노머스한 투자인 게 오토노머스한 경우 있죠. 오토노머스한 지출의 경우에는 승수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부지출도 오토노머스한, 정부지출은 정책 변수 아니에요. 또 수출도 마찬가지죠. 여러 가지 승수가 나오는데 크기는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 자, 소득 지출 승수의 크기가 1-C분의 1이다. 그래서 이걸 결정하는 중요한 게 뭐다? 한계 소비 성향이라고 하는 거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 경우 자, 독립투자가 증가한 경우 말고 근데 정부지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독립투자 말고 정부지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지출도 오토노머스한 변수죠. 왜냐하면 정부가 정책 목적으로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소득의 크기와는 무관하게 결정되는 겁니다. 수출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출도 오토노머스한 지출이에요. 아직은 이제 외국은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만 포함시킨다고 하면 수출은 외국의 수요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외국의 수요를 갖다 결정하는 게 외국의 소득이죠. 그 외국의 소득에 의해서 외국의 수요가 결정돼 가지고 우리나라 수출이 결정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내 소득과는 관계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독립투자나 정부지출이나 수출이나 모두 똑같습니다. 오토노머스한 지출이에요. 독립적인 지출. 오토노머스한 지출이기 때문에 가장 단순한 모형에서 승수는 모두 1-C분의 1이 되는 것입니다. 이건 물론 가장 단순한 형태의 승수입니다. 모형을 좀 더 확장해가지고 약간 복잡해진 모형에서는 승수도 다 달라져요. 만약에 수입도 포함시키고 만약에 조세가 있다. 조세가 있는 경우엔 또 조세 승수가 또 있고요. 여러 가지 승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도 같이 공부하셔야 됩니다. 뒤에 가서 또 나옵니다. 뒤에 가서 나올 거니까 일단 여기서는 그 승수라고 하는 개념, 승수효과라고 하는 개념만 잘 확인하고 지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계소비성량이 0.6이다. 많은 나라의 경우 대개 한계소비성량은 0.6 이상입니다. 그래서 한계소비성량이 0.6이다. 그럼 승수가 얼마예요? 1-0.6분의 1. 자, 승수가 얼마? 2.5죠. 그러니까 2.5배 증가한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MPC가 0.6일 때 정부지출 1억 달러가 증가한다. 정부지출 1억 달러가 증가하면 GDP는 몇 달러 증가하는 거예요? GDP는 2.5억 달러 증가하는 거예요. 2.5배. 놀랍지요. 정부지출은 1억 달러 증가했는데 GDP는 2.5억 달러 증가한다. 이걸 밝힌 게 바로 케인스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GDP 갭이 있다. 만약에 GDP 갭 해가지고 GDP 갭이 2.5억 달러다. 그 2.5억 달러 GDP가 증가하면 완전 고용, 잠재 GDP 수준에 도달한다는 거죠. 그러면 현재 잠재 GDP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2.5억 달러 GDP가 증가해야 되는데 그걸 위해서는 정부 지출을 얼마나 증가시킬 것인가 또 거꾸로 계산이 나오잖아요. 자, 승수만 알면 자, GDP 2.5억 달러를 증가시켜야 된다. 그럼 정부 지출은 1억 달러 증가시키면 된다. 계산이 나오잖아요. 놀랍죠? 이걸 케인스가 제시한 겁니다. 그래서 자, 승수 효과 특히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뒤에 가면 여러 가지 유형의 승수를 볼 거예요. 조세가 비례세인 경우, 또 수입이 있는 경우.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다 포함해 가지고 승수를 만들면 1-c 곱하기 1-t 더하기 한계 수입 성향 m, 거기다가 만약에 유발 투자까지 있다. 유발 투자까지 있는 경우에 또 마이너스 i 해가지고 이거분의 1, 이게 승수가 돼요. 또 아주 복잡해지죠. 이건 가장 단순한 모형이니까 승수가 단순하게 나오는 것입니다. 자, 지금 왜 그런 거냐 하면 지금 자, 독립투자가 증가한 건 요만큼만 증가한 거예요. 독립투자가 증가한 건 요만큼 증가했다. 요만큼 증가했어요. 근데 국민소득은 그거보다 더 크게 증가했죠. 더 크게 증가합니다. 이거 지금 명확하게 이렇게 뭐 여러분들이 그림 보시기에는 아니 뭐 그게 그거네 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에이 그게 그거네. 이게 그림이 잘못돼서 그래요. 왜냐면 적어도 우리가 자, 소비함수의 기울기가 보통은 0.6입니다. 한계 소비 성향이 0.6이다. 그럼 지금 총수요함수의 기울기가, 자, 총수요함수의 기울기가 이거보다는 가파라야죠. 그렇죠? 이거보다는 가파르게 그려야 되는 겁니다. 가파르게 그리면은 뭐예요? 국민소득이 더 크게 나타나죠. 제가 이제 강의실에서 칠판에 그림을 갖다 그려가지고 또 설명할 때는 아주 진짜 현실에 맞게 가파르게 그리면 딱 나타납니다. 한 2.5배 정도 증가하는 거로. 근데 여기서는 지금 총수요 곡선, 자, 총수요 곡선을 너무 완만하게 그려놨어요. 너무 완만하게 그렸기 때문에 뭐예요? 국민소득이 별로 증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런 거예요. 자, 지금 일단 독립투자가 델타 아이바만큼 증가했습니다. 델타 아이바만큼 증가하니까 이만큼에 갑자기 뭐가 생긴 거예요? 균형에서 초과 수요가 생긴 거죠. 델타 아이바만큼 초과 수요가 생긴 겁니다. 자, 초과 수요가 있다 보면 당연히 생산이 증가하겠죠. 처음엔 얼마나 증가해요? 생산이 그만큼 증가합니다. 생산이 그만큼 증가해. 델타 아이만큼, 요만큼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국민소득도 그만큼 증가하는 거죠. 요만큼 증가해요. 국민소득도 델타 아이만큼. 근데 증가하고 나서 보니까 여전히 또 뭐가 있어요? 여전히 초과 수요가 있잖아요. 여전히 요만큼의 초과 수요가 있단 말이에요. 요만큼의 초과 수요는 얼마만큼이냐? 자, C 곱하기 델타 I만큼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또 생산이 증가하겠죠. 그만큼 생산이 증가합니다. 생산이 증가하고 또 그만큼 국민소득이 증가하는 거 그만큼. C 곱하기 델타 I만큼. 근데 증가하고 나서 보니까 여전히 또 뭐가 있느냐? 여전히 또 초과 수요가 있는 거예요. 초과 수요가 이만큼 있고, 초과 수요가 있으니까 그만큼 또 생산이 증가하죠. 생산이 증가하니까 국민소득이 또 그만큼 증가합니다. 이런 과정이 무한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런 과정이 무한히 이루어져 가지고 결국 뭐예요? 자, 새로운 균형 국민소득 Y1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그랬을 때 여기서 자, 전체적으로 자, 국민소득의 증갑은, 전체적인 국민소득의 증갑은 이만큼이에요. 델타 Y만큼. 델타 Y만큼. 이만큼인데 이 델타 Y의 크기가 얼마냐? 델타 Y의 크기가 좀 전에 본 것처럼, 번핀 나갔습니다. 또 델타 Y인데 지우고 하죠. 다시 쓰죠. 자, 델타 Y가 이만큼인데 이 델타 Y의 크기가 바로 그거예요. 델타 Y의 크기가 처음에 델타 이만큼이죠. 델타 I바 두 번째 증가한 게 C 곱하기 델타 I바, 세 번째 증가한 게 C 제곱 곱하기 델타 I바, 네 번째 증가한 게 C 3승 곱하기 델타 I바 점점점 이만큼 증가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 합치니까 1-C분의 1 곱하기 델타 I가 된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승수 효과가 전개되는 과정도 그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갖고 총수요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 균형 국민소득을 결정할 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총수요입니다. 총지출. 그리고 만약에 이 총수요가 부족하다, 우리가 완전 고용 국민소득에 미달되도록 총수요가 적다, 그럼 당연히 뭐예요? 완전 고용 국민소득에 미달되는 거죠. 산출 갭이 있게 되고 총산출 갭이 있게 되는 것이고, 총산출 갭이 있다는 말은 뭐예요? 경기가 침체하고 지금 실업자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총수요가 부족할 때 이것이 결국 실업의 원인이 되는 거죠. 대량 실업의 원인. 세계 대공황과 같은 극도의 경기 침체 또는 대량 실업의 원인은 결국 총수요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대공황에 직면해 가지고 이제 케인스가 고전압화 경제학을 비판합니다. 고전압화 경제학을 비판한다. 고전압화는
물가와 임금이 완전 신축적이라고 했지만, 자, 케인스의 주장은 뭐예요? 노동조합의 압력 때문에, 노동조합의 압력, 노동조합의 압력 때문에 뭐예요? 명목임금의 하방 신축성이 결여가 돼 있다. 신축성이 없어요. 떨어지지 않아요. 명목임금의 하방 신축성이 결여가 된다는 말. 이 말을 갖다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명목임금의 하방 경직성. 하방 경직성이에요. 또 명목임금하고 실질임금은 무관하다는 것이 또 케인스의 주장입니다. 명목임금하고 실질임금은 무관하다. 다른 거죠,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실질임금은 명목임금 나누기 물가란 말이에요. 그리고 세계 대공황을 가져오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총수요의 부족이다. 그러니까 총수요가 부족하니까 물건이 안 팔리니까 재고가 증가하고, 재고가 증가하니까 기업들은 생산을 줄이니까 모든 기업들이 생산을 다 줄이는 거예요. 나라 경제 전체에서 고용을 줄이니까 실업이 증가하고, 그래서 극도의 경기 침체와 대량 실업이 유발된 겁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케인스의 대책은 뭐예요? 정부가 나서가지고 해결하라 이거죠. 정부 리치를 증가시켜라 이겁니다. 다른 거 없어요. 방법이.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총수요를 갖다 구성하는 게 C 더하기 I 더하기 G 더하기 X인데, 그러면 이 중에 증가시킬 수 있는 거 뭐가 있어요? 자, C가 증가할 수 있나요? 지금 극도로 경기가 침체해가지고 다들 실업자가 됐는데 돈이 어디 있어요? 소비를 어떻게 증가시켜요? 소비 증가, C 증가 안 되겠죠? 그럼 투자는? 기업들은 만든 물건이 안 팔려가지고 재고가 쌓여가지고 생산을 줄이는데 어느 기업이 투자를 합니까? 안 되죠. 그럼 이제 수출이 있는데, 수출. 이게 미국에서만 일어난 거라면 별 문제가 안 되죠. 이 대공황이라고 하는 게 미국에서 시작돼가지고 유럽이라든가 일본 뭐 이런 데까지 다 파급된 거예요. 그러니까 수출, 나라마다 보호주의를 갖다가 강화하고 있단 말이에요. 수출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면 C도 증가시킬 수 없다. I도 증가시킬 수 없다. 수출도 안 된다. 방법은 딱 하나 남았잖아요. 뭐예요? 정부 리출입니다. G. 정부 리출 G 하나 남았어요. 이거밖에 없다는 거죠. 정부 리출을 갖다 증가시켜가지고 총수요를 늘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총수요를 늘리게 되면 국민소득도 물론 증가하죠. 국민소득도 증가하지만 국민소득의 증가와 함께 이때 물가가 상승하게 됩니다. 총수요가 증가하면, 뭐든지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은 올라가잖아요. 자,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 올라가는 것처럼 나라 경제 전체에서도 총수요가 증가하면 물가는 상승합니다. 그리고 물가가 상승하면 실질임금은 어떻게 되나요? 하락하죠. 실질임금은 명목임금 나누기 물가입니다. 물가가 상승하면 실질임금 하락하죠. 실질임금이 하락하면 기업은 노동수요가 어떻게 될까요? 증가시키죠. 노동수요가 증가한다는 얘기는 고용이 증가한다는 겁니다. 고용이 증가하게 되면 실업이 해소가 되죠. 이렇게 해가지고 실업도 줄이고 경기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결책은 뭐예요? 해결책은 총수요의 증대 이겁니다. 총수요 증대. 그리고 총수요를 증대시키는 방법은 없어요. 이거밖에. 정부 리출의 증가. 물론 이와 함께 이제 세금을 깎아주는 것도 있습니다. 세금을 깎아주게 되면 소비하고 투자가 증가할 수도 있죠.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 중요한 건 총수요를 늘려라 이겁니다. 총수요를 늘리면, 총수요를 늘리는 방법은 이제 통화량 증가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렇지만 케인스가 내세운 방법은 정부 리출의 증가입니다. 그 정부 리출 갖다 증가하는 방법. 그리고 케인스가 이걸 제안해가지고 루즈벨트가 받아들였죠. 그래가지고 루즈벨트가 바로 뉴딜 정책이에요. 뉴딜 정책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습니다. TVA, 테네시 밸리 오서리티예요. 테네시강 계곡 개발 공사를 만들어요. 공기업을 만들어가지고 테네시강에 동시에 23개 대규모 댐을 만들어요. 원래 테네시강은 로키 산맥을 타고 흐르죠. 로키 산맥을 타고 흐르기 때문에 낙차가 엄청 커요. 거기다가 댐을 동시에 23개를 만드는 겁니다. 엄청난 인력이 필요하죠. 전국의 실업자 다 집합해가지고 뭐요? 정부가 돈을 내가지고 자재값 내가지고 뭐요? 댐을 만드는 거예요. 노동자들은 일주일 일한 다음에 주급받죠. 주급받은 다음에 집에 보냅니다. 그러니까 그 돈 집에서 받은 다음에 가족들은 어떻게 할까요? 돈이 들어왔으니까 소비하겠죠. 효과가 금방 나타나는 겁니다. 그 댐을 만들고 또 철도를 부설하고 국립공원을 만들어요. 그때 지금까지 방치되어 있던 이 공원을 갖다가 국립공원으로 만들려면 정비를 다 해야죠. 엄청난 인력이 필요하죠. 전국의 실업자가 다 집합시키고 돈 주고, 일 시키고 돈 주고,
이게 바로 뉴딜 정책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물론 이제 뉴딜 정책이 과연 이렇게 해서 대공황의 회복에 아주 크게 기여했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데 대해서는 지금도 논란이 있습니다. 여러 경제사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논란이 있어요. 사실은 뉴딜 정책이 뭐 경기 회복 효과에 뭐 큰 게 뭐 기여한 게 없다 뭐 이런 주장도 나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뭐 논리상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실제로도 그런 겁니다. 왜냐면 이제 시간이 꽤 걸렸잖아요. 세계 대공황이 일어나가지고 경기 침체가 극도로 달한 게 이제 1929년 30년인데 이때부터인데 루즈벨트가 당선돼가지고 뉴딜 정책을 실시한 건 1933년이란 말이죠. 시간이 꽤 흘렀죠. 근데 고전화파의 주장은 뭐냐? 시간이 흘러가면 다 정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꽤 흘렀기 때문에 또 경기가 자연 치유돼가지고 회복된 측면도 있다는 이런 주장이죠. 고전화파의 주장을 신봉하는 사람들은, 그리고 이제 케인스 경작을 신봉하는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크게 기여했다고 보는 겁니다. 뉴딜 정책이. 자, 이제 이런 대책들을 이해가시죠? 이것들은 하나하나 또 체계적으로 다른 모형을 통해서 또 공부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케인스의 고용이론 관련해 가지고 보시게 되면 케인스 고용이론의 핵심은 그거예요. 케인스의 경우에는 고용이론이라는 게 결국 뭐예요? 유효수요 이론과 일치하는 거예요. 국민소득 결정 이론이 곧 고용이론이에요. 그렇잖아요. 왜냐면 국민수익이 증가하면 고용이 증가하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케인스 고용이론의 핵심은 그겁니다. 고용 수준의 변화도 결국 실질임금의 변화를 매개로 해가지고 총수요가 증가하면 물가가 상승하고 실질임금이 하락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임금의 변화를 매개로 해가지고 총수요 수준의 변동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케인스 고용이론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물가 수준의 결정과 관련해서도 보셔야 되는데, 물가 수준의 결정. 원래 아까 봤던 모형 가지고는 물가 수준은 반영하기가 어려워요, 사실은. 여기는 이제 일단 물가는 일정하다는 가정하에서 케인스의 이 단순 모형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 모형이 좀 더 확장되면 거기 이제 물가가 들어가요. 근데 여기서는 일단 이 모형에서는 물가는 일정하다는 가정하에 나온 것입니다. 실제로 대공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중요한 계기 중에 하나가 2차 세계대전입니다. 엄청난 물자가 투입됐잖아요. 그래서 2차 세계대전으로 인해 가지고 실업은 감소합니다. 근데 실업은 감소하고 경기가 또 회복된단 말이에요. 2차 대전 이후의 상황도 좀 나왔었죠. 커맨딩 아이치에서 실업이 감소합니다. 전쟁이 필요한 물자 엄청나니까 그걸 생산하기 위해서 뭐예요? 모든 공장이 풀 가동하는 거예요. 실업은 감소하는데 중요한 건 물가가 상승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도 그 인플레이션 현상에 대해서도 케인스 이론의 유효성이 입증되는데, 원래 케인스의 저서 중에 하나가 또 한 가지 전비 조달 방안이 있습니다. 전비 조달 방안이라고 하는 저서에서 인플레이션 현상에 대한 케인스 이론의 유용성이 입증이 됩니다. 인플레이션은 어떨 때 발생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총수요가 증가한 물가가 상승한다고 그랬죠. 근데 만약에 총수요가 지나치게 증가한다 이겁니다. 총수요가 지나치게 증가해가지고 잠재 산출량 수준과 균형을 이루는 이 수준을 벗어나가지고 뭐요? 총수요가 더 크게 증가한 거예요. 왜 그랬어요? 전쟁 때문에. 전쟁으로 인해가지고. 그래서 잠재 GDP보다 수요가 더 많아진 겁니다. 더 많이 수요한다. 그래서 총 수요 곡선이 2원까지 올라갔단 말이에요. 아래에 있던 총 수요 곡선이 2원까지 올라갔다. 2원까지 올라갔지만 지금 Y스타 이상으로 국민소득이 증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Y스타 이상으로 국민소득은 증가할 수 없다. 국민소득은 증가할 수 없는 상황인데 총수요가 증가한다. 뭐예요? 인플레이션 갭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인플레이셔너리 갭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인플레이션 갭은 여기서 요 DB만큼을 얘기를 합니다. DB만큼의 요 길이 있죠. DB만큼의 길이를 갖다가 인플레이션 갭이라고 그래요. 인플레이션 갭은 어떻게 하면 돼요? 총수요를 줄이면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플레이션 갭이 발생하지만 이거는 총수요를 줄이면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결국 총수요의 조정을 통해서 통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인플레이션도 해결할 수 있다. 이 모형 가지고 다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원래 반대로 여기서 요거보다 만약에 총수요가 적잖아요. 지금 아래 같은 경우에는 완전 고용 산출 수준 Y스타죠. 잠재 GDP 완전 고용 산출 수준에 이르기까지에는 총수요가 부족하죠. 그렇죠? 총수요가 얼마나 부족하나요? 여기서는 총수요가 요만큼 부족하죠. 요만큼 부족하다.
자, 총수요가 요만큼 부족하고 총수요가 부족할 때는 뭐예요? 총수요가 부족할 때는 물가가 하락하죠. 그래서 요 위에 DB를 인플레이셔너리 갭, 아래 B 아래 여기까지 있죠. 여기까지를 갖다가 또 디플레이셔너리 갭이라고 그래요. 디플레이셔너리 갭. 언급은 안 하고 있지만 뭐 디플레이셔너리 갭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도 결국 총수요가 지나치게 많을 때 발생하는 겁니다. 자, 다음에 케인스의 이자율에 대해서도 봐야죠. 우리가 이미 고전학파 이자율은 지난 시간에 봤습니다. 고전학파 이자율 결정 이론이 뭐죠? 대부 자금설이죠. 로너블 펀드 시어리. 대부 자금설. 그 대부 자금의 수요 투자, 대부 자금의 공급, 저축에 의해서 이자율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전학파는 저축과 투자에 의해서 이자율이 결정된다고 하는 게 고전학파의 대부 자금설입니다. 근데 케인스는 역할을 달리해요. 그래서 고전학파의 대부 자금설을 뭐라고 그랬죠? 실물적 이자론. 저축과 투자라고 하는 실물적 요인에 의해서 이자율이 결정된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케인스가 또 비판을 가합니다. 일단 그 비판의 첫 번째는 저축에 대한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케인스의 경우엔 저축이 총 수요에 의해서 결정되는 국민소득의 증가함수입니다. 아까 앞에서도 식 봤잖아요. Y는 C 더하기 S라고 그랬잖아요. 국민소득 중에 일부는 소비되고 일부는 뭐예요? 저축한다 그랬죠. 저축한다. 그러면 소비가 C가 국민소득의 증가함수라면 당연히 저축도 국민소득의 증가함수입니다. 그래서 케인스 경제학에서는 저축이 국민소득의 증가함수예요. 저축은 국민소득의 증가함수다. 그래서 고전학파하고 달리 케인스는 노동시장에서 임금의 신축적 조정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신축적 조정이 실패한다. 안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완전 고용 수준 이하에서 균형을 이룰 수 있다는 거죠. 완전 고용 수준 이하, 즉 잠재 GDP에 못 미치는 수준에서 균형을 이룰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또 저축에 대해서는 또 뭐예요? 소득을 함께 고려해야 된다는 겁니다. 소득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그래서 얽히면 저축은 결국 뭐예요? 저축은 이자율의 함수기도 하지만 소득의 함수란 말이에요. 소득의 증가함수. 저축은 이자율의 함수이기도 하지만 국민소득의 증가함수예요. 그리고 이제 이자율이라고 하는 거, 이자율은 화폐시장에서 결정된다는 겁니다. 화폐시장에서 화폐에 대한 수요와 화폐에 대한 공급에 의해서 이자율이 결정된다는 게 케인스의 이자율 결정 이론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화폐적 이자론이라고 하는 거죠. 고전학파의 대부자금설은 실물적 이자론, 반면에 케인스의 이자론은 뭐예요? 화폐적 이자론이에요. 가지고 이자율은 일단 화폐시장에서 결정되는데 화폐시장에서 결정된 이자율이 투자에 영향을 미쳐요. 투자에 영향을 미쳐가지고 총수에 영향을 미치고 총수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 균형 국민소득 결정에 영향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고전파가 얘기하는 뭐예요? 고전파가 얘기하는 화폐의 중립성도 틀린 것이고 화폐의 중립성도 틀렸고 고전파의 이분성도 틀린 겁니다. 비판해요. 그래서 이렇게 갖고 이제 케인스의 화폐적 이자론 해가지고 이걸 유동성 선호설이라고 합니다. 케인스의 이자율 결정 이론을 유동성 선호설이라고 그래요. 좀 전까지 봤던 케인스의 국민소득 결정 이론은 뭐라고 그래요? 유효 수요 이론이라고 합니다. 국민소득 결정 이론은 유효 수요 이론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자율 결정 이론은 유동성 선호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유동성 선호설 잠깐 보겠습니다. 그 얘기는 뒤에 나오네요. 어쨌든 간에 케인스에서 중요한 건 총수요가 중요하다는 거죠. 지금까지 본 것처럼 총수요가 중요하다. 그래서 만약에 경기가 침체해 있다. 자, 생산요소가 완전 고용되지 않은 상황. 생산요소가 완전 고용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면 결국 뭐예요? 경기가 침체해 있는 거죠. 경기가 침체해 있는 것이고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총수요를 늘려야 돼요. 총수요를 늘려가지고 기업의 생산 의욕을 고취시키는 겁니다. 총수요가 늘어나가지고 물건이 팔려야 총수요가 증가해가지고 기업이 생산한 물건이 팔려야만 생산 의욕도 높아지겠죠. 이런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근본적으로 노동시장에서 명목임금의 하방 경직성은 비자발적 실업을 유발하고 그 다음에 생산물 시장에서 초과 수요가 있는 경우라면 인플레이션
아까 인플레이션 갭이 생겨가지고 지나친 과다한 총수요가 있을 때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총수요가 중요하다는 걸 여러 차례 곳곳마다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총수요를 증가시키는 것이고, 자, 총수요를 증가시키는 방법 해가지고 말씀드렸던 게 뭐예요? 자, 총수요를 증가시키는 방법 뭐예요? 정부리출을 늘리는 겁니다. 이거예요. 물론 이제 세금을 깎아주면서 정부리출을 갖다 늘려야 되겠죠. 그래서 정부리출을 갖다 증가시키게 되면, 정부리출을 증가시킨다 어떻게 돼요? 자, 총수요 곡선이 그만큼 상방이동하죠. 아까 우리가 투자만 포함시켰지만 이제 정부리출까지 포함시키면 정부리출의 크기만큼 총수요 곡선이 상방이동해요. 그리고 총수요가 증가하면 당연히 물가가 상승하겠죠. 물가가 상승하면 실질임금이 하락합니다. 물가가 상승하면 실질임금 하락하고, 실질임금 하락하면 노동수요가 증가하죠. 당연히 기업이 임금이 하락했으니까 고용을 늘리겠죠. 고용이 증가합니다. 기업의 노동수요가 증가하면 나라 경제 전체에서도 고용이 증가하는 거예요. 고용이 증가해가지고 요소 투입이 증가했으니까 국민소득은 당연히 증가하죠. 이럴 때 이제 인플레이션은 발생할 수 있죠. 물가는 상승합니다. 물가 상승 말고 나머지 다 뭐예요? 나머지 다 고용도 증가하고 국민소득이 증가하는 겁니다. 그만큼 정부리출의 증가 효과가 큰 것이죠. 자, 케인스의 거시이론 체계를 갖다가 종합적으로 봅니다. 요 가운데에 있는 게 이제 요게 여러분들이 경작할 때 이거 봤던 그림이에요. AS 곡선, 총 공급이에요. 이거는 Aggregate Supply. 그러니까 나라 경제의 모든 수요를 다 합친 거예요. 다 집계한 거예요. 오른쪽 아래는 Aggregate Demand입니다. 총 수요입니다. 그래서 가운데 있는 모형은 여러분들이 보신 거예요. 자, 세로축에 있는 모형 있죠. 세로축에 있는 모형. 이건 뭐죠? 세로축에 있는 모형은. 아까 우리가 앞에서까지 봤던 거예요. 케인스의 유효 수요 이론. 요 세로축이 뭐가 되는 거예요? 2가 되는 겁니다. 총 지출. 총 지출. 이게 45도선입니다. 이게 AS, YS. 우리가 YS라고 표시했죠. 45도선. 여기서 이게 잠재 국민소득 수준입니다. 여기가 잠재 국민소득이기 때문에 수직으로 꼬부라진 거예요. 요 그림 봤던 겁니다. 그래서 Y스타라고 했었죠. 우리가 이걸 Y스타 라고 했던 것이고. 자, 이 오른쪽 그림은 뭘까요? 세로축에 명목임금이 있어요. 가로축은 L이고요. 뭐예요? 노동시장입니다. 노동시장. 근데 요거 이제 그림은 이해하시죠? 여기서 자, 총 수요하고 총 공급 곡선이 교차하는 점에서 Y0가 뭐예요? 균형 국민소득입니다. 이때 균형 국민소득은 또 여기에요. 총 수요 총 공급 모형에서 균형 국민소득은 AS와 AD가 교차하는 점이죠. 물가는 이때 P0고요. 자, 이건 노동시장인데 노동시장에서 노동수요 곡선이 우하향하는 건 아시죠? 자, 이 노동수요 곡선 우하향한다. 이게 뭐였죠? 노동수요 곡선이 VMPL 이거예요. VMPL입니다. 왜 VMPL을 쓸까요? MPL이 아니라 세로축에 뭘 표시했어요? 명목임금을 표시했잖아요. 명목임금을 표시하게 되면 노동수요 곡선은 뭐다? VMPL이죠. VMPL 곡선. 가지고 VMPL하고 임금하고 명목임금하고 일치하는 수준에서 고용량이 결정되는 거예요. 근데 자, 노동의 공급 곡선인데 여기가 수평입니다. 수평이에요. 노동의 공급 곡선이 여기까지 수평입니다. 아, 갑자기 왜 이상한 게 나올까? 노동의 공급 곡선이 수평이다. 왜냐하면 여기서 현재 임금이 W0예요. 현재 임금이 W0인데 W0 아래로 임금이 하락하는 걸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명목임금이 W0 아래로 하락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뭡니까? 명목임금의 하방 경직성이에요. 명목임금의 하방 경직성. 그러니까 W0 아래로 만약에 명목임금이 하락하면 아무도 노동 공급을 안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W0 수준에서 여기까지 수평이 되는 겁니다. 수평. 그러다 이제 그 이상 지나게 되면 역시 공곡선이니까 우상향하는 거죠. 자, 최초의 균형 상태가 여러 시장이다. 노동시장도 균형이고, 노동시장도 균형이고, 생산물 시장도 균형이고, 나라 경제 전체가 다 균형이에요. 이런 상태에서 정부리출이 증가합니다. 정부리출이 증가하게 되면 총수요가 증가하죠. 총수요가 증가하면 어떻게 되느냐? 총수요가 증가하면 여기서 자, 총수요 곡선, 이 곡선이 상방이동하는 거 아시죠? 자, 총수요가 증가했습니다.
근데 총수요가 증가해가지고 균형 국민소득이 Y1까지 증가했어요. Y1까지 증가했다. 근데 이때 자, 총수요가 증가하면 동시에 뭐예요? 물가도 상승한다고 그랬죠. 물가도 상승한다. 자, 총수요가 증가하면 물가가 상승합니다. 물가가 상승한다. 이게 바로 뭐예요? AD 곡선의 상방이동이에요. AD 곡선의 우상방이동. 자, 생산물 시장에서 총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에 나라 경제 전체에서도 총수요 곡선이 우측이동하는 거예요. 총수요 곡선의 우측이동. 자, 총수요 곡선이 우측이동하면 또 국민소득은 당연히 증가하겠죠. 이제 다음번에 나올 겁니다. Y1까지 증가하겠죠. 국민소득이 증가한다. 물가는 올랐어요. 물가는 올랐고 국민소득이 감소한다. 근데 물가가 오른다. 물가가 오르면 실질임금이 어떻게 된다? 하락한다. 물가가 오르면 실질임금이 하락하죠. 실질임금이 하락하면 노동수요가 증가합니다. 자, 노동수요 곡선, 우하향하는 노동수요 곡선 증가합니다. 노동수요가 증가한다. 노동수요가 증가하니까 고용이 어떻게 돼요? 증가하는 거죠. 고용이 증가한다. 고용이 증가하고 국민소득이 증가했죠. 그래서 국민소득이 증가한 것은 여기서도 이만큼 증가한 것이고 여기서도 이만큼 증가한 것이고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국민소득이 증가한다. 이런 메커니즘의 전체를 갖다 연결해서 봤을 때 그래서 케인스의 거시이론 체계와 거시경제정책인데 거시이론 체계를 갖다가 이렇게 갖고 다 종합해서 보시고 뒤에 가면 또 자세히 나옵니다. 자, 고용량도 L1까지 증가했습니다. L0에서 L1까지 고용량도 증가했죠. 이렇게 해서. 이게 다 정부 지출 증가로 인한 연쇄 효과예요. 시작은 정부 지출 증가. 근데 이제 물가는 상승했지만 자, 고용 증가하고 국민소득 증가하고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자, 정부 지출이 증가한 효과를 갖다 좀 더 약간 구체적으로 따져보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정부가 세금을 갖다 부과할 때는 먼저 일정한 액수 T만큼의 세금을 갖다 부과해요. T바만큼. 자, 소득과는 관계없는 이런 일정한 액수의 조세를 갖다 부과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땐 이걸 정액세라고 불러요. 정액세. 못 쓰겠습니다. 정액세라고 그래요. 일정한 액수의 조세를 갖다 부과한다. 소득과는 관련이 없는 일정한 액수의 조세를 갖다 부과할 때 정액세라고 합니다. 물론 이제 세금을 갖다 부과하게 되면 세금을 늘리면 국민소득은 감소하죠. 이런 경우에도 그래서 우리가 이 조세 승수를 만들어요. 조세 승수. 그래서 제가 또 집어넣으려고 했다가 까먹었네요. 좀 내용이 너무 좀 안 나와가지고 조세 승수라고 하는 게 있어갖고 조세 승수는 뭐냐 하면 조세 승수 그냥 한번 메모 한번 해보세요. 조세 승수인데 정액세인 경우입니다. 정액세인 경우 조세 승수는 1-C분의 마이너스 C예요. 1-C분의 마이너스 C. 마이너스가 왜 붙어요? 1-C분의 마이너스 C. 조세가 부과되면 국민소득이 감소하니까 이런 겁니다. 근데 만약에 조세가 비례세다. 비례세예요. T바가 아니라 뭐예요? T바가 아니라 이게 아니라 TY. 소득에 비례하는 조세예요. 국민소득의 증가에 비례하는 조세. 조세가 비례세다. 여기서 우리가 스몰 t를 한계 세율이라고 하고 또는 한계 조세 성향이라고도 합니다. 한계 세율 또는 한계 조세 성향. 물론 t는 당연히 1과 0 사이에 있겠죠. 자, 그리고 이 경우 정부 지출 지위는 정부가 그냥 결정하는 거예요. 정부가. 아까 얘기했지만 정부 지출은 오토노머스한 변수라고 그랬죠. 오토노머스한 변수라는 게 결국 뭐예요? 외생 변수라는 얘기입니다. 가지고 이것까지 포함시켜가지고 승수를 갖다가 이제 계산해가지고 승수를 노출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델타 y는 델타 i바 더하기 c 곱하기 델타 i바 더하기 c 제곱 곱하기 델타 i바 더하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무한등비급수를 계산해가지고 델타 y를 갖다 구했잖아요. 여기서는 자 계산해가지고 구하는 겁니다. 이걸 계산식으로 해서 만들어야만 여러 가지 다양한 승수를 다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거 구하는 거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y는 자 c 곱하기 y는 자 c 곱하기인데 자, 여기 그냥 함수를 표시했습니다. 이건 함수입니다. 한계 소비 성향이 아니라 이건 그냥 함수란 얘기예요. y-ty의 아니에요. 이거 틀렸습니다. 이 c가 작은 c예요. 스몰 c입니다. 스몰 c예요. MPC입니다. 이 c가 대문자로 잘못 나왔어요. MPC 그러니까 소문자입니다. 자, 소문자인데 자 y가 있으면 일단 y에서 세금을 낸 다음에 나머지 갖고 소비하잖아요. 세금을 낸 다음에 소비하기 때문에 y-ty 해갖고 y-ty 요거는 흔히 가처분 소득이라고 그래요.
소득에서 세금을 뺀 나머지 소득, 가처분 소득이에요. 그래서 가처분 소득 중에서 한계 소비 성향만큼 소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스몰 c 곱하기 y-ty 더하기 i는 일정하고 g도 일정하다. 그럼 이제 요걸 다시 정리하면 c 곱하기 1-ty가 되는 거죠. 더하기 i 더하기 g. 그럼 이제 y 구할 수 있죠. y를 구합니다. y는 y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습니다. 두 군데 있어요, y가. 그래서 y는 1-c 곱하기 1-t분의 1 곱하기 i 더하기 g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기서 승수를 갖다 구하려면 델타 y를 구해야죠. 델타 y는 자, 독립투자가 증가하건 정부리출이 델타지만큼 증가하건 승수는 몇 배? 1-c 곱하기 1-t분의 1배만큼 증가합니다. 조세가 비례세일 때예요. 그래서 조세가 비례세인 경우에는 모든 승수의 분모가 1-c에서 1-c 곱하기 1-t로 바뀝니다. 분모가 다 바뀌는, 분모만 비례세일 때 분모가 다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근데 이거 계산할 때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거 흔히 헷갈리는 분들 되게 많아요. 1-c 곱하기 1-t니까 이건 따로 계산해야죠. 이거 따로 계산한 다음에 이걸 먼저 계산해야죠. 1-t를 계산한 다음에 c에다 곱한 다음에 이래서 빼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거 따로 계산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1-c 계산하고 1-t 계산해가지고 곱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객관식 문제를 낼 때 저도 냅니다. 그렇게 계산해도 답이 나오게 1, 2, 3, 4, 5번 중에 답이 있게 만들어요. 엄청 많이 찍어요. 거기다가 내용 뻔히 알면서 계산을 못 해가지고. 그래서 아예 헷갈리지 않으려면 이것도 이런 식으로 기억하는 것도 좋습니다. 맨큐의 거시경작에서 이렇게 기억해라. 자기도 헷갈렸다. 이렇게 나와요. 1-c 더하기 ct. 이렇게 기억하면 헷갈리진 않겠죠. 그렇죠? 헷갈리지 않겠죠. 1-c 더하기 ct 분의 1 하면 되겠죠. 이렇게 기억하시는 것도 그런 헷갈림을 알면서도 뻔히 알면서도 계산하는 순간 착각해가지고 틀린다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해갖고 조세가 비례세일 때 승수가 이런 식으로 달라진다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때 이거는 이제 우리가 특히 정부리출이 증가하는 경우 있죠. 정부리출을 갖다 증가시키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특히 이걸 재정승수라고 하는데 똑같은 겁니다. 독립투자 승수이기도 하고 정부리출 승수이기도 하고, 그렇지만 이제 재정승수라는 말보다는 구체적으로 독립투자 승수 또는 정부지출 승수 해가지고 구체적으로 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 이제 균형재정승수라는 게 있어요. 균형재정 뭔지 아시죠? 균형재정은 뭐죠? 정부 지출과 조세가 같은 거예요. 정부 지출과 조세가 같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죠. 이때도 이제 식으로 계산해 봅니다. 식으로 계산하게 되면 y는 자 1-c분의 1. 요거 이제 비례세가 아닙니다. 지금은 여기선 여기 비례세로 나왔지만 사실은 비례세로 나왔지만 그 계산하는 안에는 뭐예요? 이게 정액세인 경우예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정액세인 경우입니다. 일정한 액수의 조세인 경우예요. 정액세. 마우스로 글 쓰는 게 참 쉽지 않네요. 정액세. 티바 이런 경우예요. 근데 이런 경우인데 뭐냐면 자 세금으로 거둔 것만큼만 쓰는 거예요. 세금으로 거둔 것만큼만 쓴다. 만약에 세금으로 거둔 것보다 더 많이 쓰면 뭐가 돼요? 적자죠. 세금으로 거둔 걸 남기고 적게 쓰면 흑자죠. 그럼 균형재정이라는 건 뭐예요? 거둔 것만큼만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둔 것만큼만 쓴다고 할 땐 결국 뭐예요? 델타 G하고 델타 T가 똑같은 거죠. 델타 G하고 델타 T가 똑같습니다. 이럴 때는 어떠냐? 이럴 때는 승수가 항상 1이 됩니다. 승수가 1이라는 얘기예요. 1. 자, 이거는 1이라고 하는 건데 1이라는 말은 한 배 증가한다는 얘기예요. 한 배 증가한다. 그만큼 증가한다는 얘기예요. 예컨대 자 1억 달러의 세금을 징수해가지고 1억 달러 지출을 했다. 국민소득은 1억 달러만큼 증가해요. 한 배 1억 달러만큼 증가하는 겁니다. 이럴 때 이걸 균형재정승수라고 하는 겁니다. 균형재정승수는 어지간한 경우 다 1입니다. 약간 특수한 모형의 경우는 1이 아닌 경우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범위에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균형재정승수가 다 1이에요. 한 배 증가한다.
물론 이럴 때는 이제 두 개 승수를 더하면 되는 거예요. 정부 지출 승수하고 조세 승수를 더하면 되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정부 지출 승수는 뭐라 그랬죠? 1-C분의 1-C분의 1. 자, 조세 승수는 제가 말로 한번 해드렸죠. 말로 한번 해드려가지고 조세 승수가 뭐라 그랬죠? 1-C분의 -C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게 조세 승수입니다. 1-C분의 -C가 조세 승수예요. 자, 정부 지출 승수, 조세 승수 더한 거예요. 더한 게 뭐예요? 1-C분의 1-C 아니에요. 얼마? 1이죠. 그래서 자, 균형 재정을 유지하면서 정부 지출을 증가시킨다. 그럼 국민소득도 그만큼 증가요. 같은 크기만큼 한 배 같은 크기만큼 증가하는 거예요. 자, 이제 단기 거시경제 균형과 경기 변동 얘기가 나오는데, 자, 일반 이론에서 나온 얘기죠. 그래서 일반 이론 나오면서 연구 대상이 전환됩니다. 원래 고전학파는 장기 경제 성장에 관심이 많았던 거예요. 장기적인 문제에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케인즈는 당장 눈앞에 펼쳐진 대량 실업 이걸 해결해야죠. 그래서 이제 케인스가 등장하면서 일반 이론에서 단기적인 경기 변동으로 관심이 옮겨온 겁니다. 그래서 총 생산이 완전 고용 수준에서 일정하지 않다. 특히 총 수요의 변화가 있는 경우 균형 국민소득이 변화한다는 거.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경기 변동이죠. 자, 총 수요가 증가 감소함에 따라 경기가 좋아지고 나빠지는 거 아니에요. 경기 변동입니다. 근데 화폐 공급량이 변화한다. 통화량이 변화하는 거 통화량. 통화량이 변화할 때는 수요 측면이죠. 유가가 상승한다. 공급 충격이에요. 이거는 공급 측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 케인스 학파의 거시경제 이론 가지고 자, 국가 경제의 단기적 경기 변동과 거시경제 정책의 역할을 설명하는 경기 변동 이론으로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좀 더 구체화시켜 가지고 이제 3편에서 볼 거예요. 뒤에 가서 3편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3편에서 자, 케인스의 국민소득 결정 이론을 계승 발전시킨 총수요 총공급 모형이 나와요. 이거는 ADAS 모형이에요. ADAS 모형으로 이제 완결된 모형이죠, 이게. 완결된 모형. 그래서 이제 요 ADAS 모형까지 갈 때까지 관련되는 세세한 내용들을 좀 더 자세하게 공부할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는 맛만 본 거예요. 2장에서는. 사실 2장에서 본 내용도 어려운 내용입니다. 어려운 내용이었지만 이거는 뭐예요? 맛만 본 겁니다.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ISLM 모형 또 ADAS 모형 만들어가지고 국민소득과 나라 경제 전체가 균형을 이루는 원리를 갖다가 공부하실 겁니다. 물론 내용을 쭉 진행하면서 학과들 간의 견해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다시 또 언급을 하고 지나갈 것입니다. 자, 이것도 시간이 꽤 걸렸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꽤 걸렸는데 이걸 또 3주차 3교시에 또 한다는 건 약간 무리죠. 그래서 4주차 1교시를 돌렸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3장 공부하시겠습니다. 장기 경제 성장과 관련해 가지고 내용 공부하시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